이번 시간에는 151쪽에 재고자산의 후속 측정, 자,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의 후속 측정이란 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재고자산을 매입했어.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결산일까지 남아있다고 칠 때, 결산일에, 예를 들어 이거 사오기는 하나당 100만 원에 사왔는데, 원가가 100만 원인데, 결산일에 시세가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 시가라는 표현을 재고자산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건데 예상 판매 가격으로 받아들이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가와 예상 판매 가격이 다르다면 그때는 장부에다 뭘 적을까? 요거 결정하는 방법을 아셔야죠. 핵심을 미리 배워서 둘 중에 낮은 거라고. 그런데 바로 이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원가를.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얘랑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낮은 걸로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 원가 측정 방법,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수량 결정 방법도 분명히 자꾸 읽어는 주셔야 돼요. 왜? 그걸 더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얘는 지겹도록 풀다 보니까 얘는 안 잊어버려요. 이건 안 잊어버려. 근데 수량 결정 방법은 오늘 아까 설명했죠? 끝이야, 끝. 심지어 이 책 기준 제3장 회계 이론적 구조하고 나온 거 있죠? 이거는 특강 같은 데서도 강의를 해. 근데 요 계속기록법이니 실제재고조사법이니 이런 거 있죠? 특강을 할 때도 강의를 안 해, 이런 건. 비중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읽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은 잊어도 다시 끄집어내 드립니다, 제가. 자, 어쨌든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 방법 해놓고 후속 측정 해놓고 그 아래 이렇게 나왔어.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됐죠? 요건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때 순실현 가능가치가 뭐냐? 요 뒤에는, 자, 여기는 이제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이렇게 나왔는데 요 뒤에서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왜냐하면 국제기준서는 앞에는 통상적인, 뒤에는 정상적인 이렇게 나왔더라고. 걔들이 바꿀 때 제대로 못 바꾼 거예요. 아마 통상적인이 맞을 것 같은데 시험에는 정상적인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이 있어. 예상 판매 가격이 있어. 추가 완성 원가와 추가 가공 원가와 추가 완성 원가와 추가 가공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래 반가로 1번의 원가 측정 방법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아래 반가로 2번에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하고 나왔는데 원래 이제 순서는 기준서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건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 해놓고 반가로 이번에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 해놓고 뭐라고 나왔는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잠깐 들어보세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뭐라고 나왔는가? 가능하면은 국제회계 기준은 뭐라고 나왔는가? 가능하면은
개별법으로 측정을 하래요. 단 개별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선 조건이 들어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상호 교환될 수 없다고요? 들어보세요. 전혀 제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어제 길 가다가 우연하게 금반지 한 돈을 샀어. 여기 끼고 그 이튿날 그 금은방 앞을 지나가는데 다이아가 이때만큼 바뀌는 아주 휘황찬란한 바지가 눈에 딱 보여. 그러면 그 금은방 들어가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저걸로 바꿔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 이러죠. 전혀 다른 물건이니까 상호 교환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분필 공장이야. 이거 요거를 우리가 하나당 100원에 사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기억 잘해야 돼. 이거 하나당 얼마에 사온다고요? 100원에 사와. 요거 하나당 500원에 사와. 헷갈리게 숨겨놨다가 막 뒤죽박죽 하다가 딱 꺼냈어. 요거 하나당 얼마에 사온다고요? 요거 하나당 얼마에 사온다고요? 도대체 어떤 놈이 얼마짜리인지 명확하게 식별이 될 수 있죠. 이럴 때만 개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나는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그 뒤에 뭐라고 나는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 이렇게 나왔죠? 찾으셨어요? 자, 거기서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 밑줄 그으세요.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 밑줄 걷나요? 여기다 화살표를 끌어서 이렇게 쓰세요. 개별 생산. 각각의 제품을 따로따로 만든다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작업을 거쳐서 따로따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라고요. 이럴 때만 개별법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만 개별법. 이때 그 아래 보니까 기억번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무방. 니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그러니까 똑같은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제품이, 자, 잠깐. 여러분, 동질에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샀어요. 책을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파본이 생겼어. 그럼 판매처에 가서, 여기 파본이 생겼네요. 요거 교환해 주세요. 그러면 교환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 그러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면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이건 100원짜리야, 저건 300원짜리야 막 쓰다 보니까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법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만 개별법.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요거 노란색으로 쓰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개별법은 어떤 회사에서 쓰느냐면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도 몇 가지 안 되고 수량도
몇 개 안 되는 회사. 어떤 회사예요? 이달에는 대형 유조선 한 척과 핵 잠수함 2척 팔았어. 이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몇 개? 2개. 뭐예요? 대형 유조선하고 핵 잠수함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수량은 몇 개? 딸랑 3개잖아요. 어떤 놈이 얼마짜리인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회사만 개별법을 쓴다. 자, 2번에 보니까, 땡글림이 2번에 보니까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자, 들어보세요.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자, 역시 노란색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은 어떤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수량은 엄청 많아. 자, 우리 회사가 뭔 회사냐? 요런 회사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뭔 회사냐? 분필 전문점이야.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노란 분필과 빨간 분필, 딸랑 2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입선출법을 잠시 후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선입선출법이란 한 번만 따라하세요. 됐지? 먼저 사온 상품의 금액을 먼저 파는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 자, 먼저 사온 상품, 잠시 후에 매입 또는 생산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결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파는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하나당 100원에 사와. 이거를 하나당 130원에 사와. 이거를 하나당 150원에 사와. 웬만큼 뒤집으면 눈치챌까봐 한참 뒤집어서. 여러분, 이걸 하나당 얼마에 사온다고요? 모르죠? 이거 하나당 얼마에 사온다고요? 똑같은 물건이니까 사올 때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어떤 놈이 얼마짜리인지 식별할 수 없죠. 그러면 이때 손님이 와가지고, 자, 분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요 중에 어떤 걸 먼저 팔아요? 뭐? 먼저 사온 거? 어떤 놈이 먼저 사온 건데? 또 어떤 사람은 150원짜리 먼저 판대. 어떤 게 150원짜리인데?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으면 이래요. 뭐 한다는 소리가 사오는 순서대로 싸줬다가 그냥 팔면 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순서대로 싸기가 불가능한 것도 많거든. 이럴 때 손님이 와서 저 같으면 분필 하나 주세요. 그럼 저 같으면 뭘 먼저 파는가? 골골한 놈 먼저 골라 팔아요. 근데 척 보니까 모두가 싱싱해 보여.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잡히는 놈 먼저 팔아. 실제 물량 흐름은 그래요.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얘는 분명히 먼저 사온 놈, 나중 사온 놈 구분이 돼 있죠? 이건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장부상으로만 가정을 하는 방법이다 해서, 자, 이제 요거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선입선출법으로 원가 흐름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위원가 결정 방법, 원가 흐름의 가정, 같은 말인데,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장부상으로만 가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무조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몇 개가 안 돼야 돼. 전문점 형태죠. 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빨간 분필과 노란 분필 2가지를 취급한다.
전혀 다른 물건끼리는 먼저 사왔는가 나중 사왔는가 이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똑같은 물건끼리만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유통업.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백화점에서는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도 수천 가지도 넘죠. 그리고 각각의 상품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을 내거나 먼저 산 거, 나중 산 걸 따질 때는 같은 물건끼리만 평균을 내거나 먼저 산 거, 나중 산 걸 따지는 거거든. 이걸 수천 번을 먼저 산 거, 나중 산 거 따지다 보면은 재고 조사하다가 날밤 샙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는 이 방법도 못 써요. 그런데 자, 이 방법도 안 될 때, 자, 여기다 이제 추가로 필기할 게 좀 있어서요. 추가로 필기할 게 안 되다. 요 밑으로 필기하면 되겠다. 그냥 여기다 쓸게. 가능하면 개별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개별법으로 할 수 없을 때만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회사. 이런 회사는 어떻게 하는가? 흔히들 말하는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재고법을 사용을 해서 원가를 측정을 하는데,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재고법은 실제 물량 흐름을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추정에 의한 방법이에요. 추정이란 거 뭘 말하는가? 요거. 예를 들어 재고자산 계정을 그린다. 자,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 쓰죠. 순매입액 쓰죠. 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쓸 때 표준원가법은 이거예요. 아, 이 정도 회사면 표준적으로 기말에는 이 정도가 남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수량을 써. 여기다 단가를 곱할 때도 자, 이 정도 물건은 표준적으로 단가는 이 정도 돼야 돼 하고 추정한 거 있죠? 그걸 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 190이라고 대답해. 190. 190. 자, 제가 어떤 한 분한테 물을 거예요. 저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40대 초반을 말하는 거야. 저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의 표준 키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크게 얘기하지. 190이래.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40대 초반 남자의 표준 키가 190이 맞아 틀려?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표준가법을 써서는 안 돼. 뭐냐면 실제 물량 흐름과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법은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 아니라 원가 결정 방법이고,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쓰는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도 많고 수량도 많은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요 노란 거,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일단 노란 거는 지울래. 노란 거는 이해를 위해서 표시한 거고, 지울래요? 노란 것만. 요거 수량도 적고 종류도 적고, 수량은 많고 종류는 적고, 수량도 많고 종류도 많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아니라 원가 결정 방법이고, 단위원가 결정 방법은 여기까지야. 이 원가 결정 방법은 어디 나와 있는가? 위에 나와 있네. 151쪽 상단에 원가 측정 방법. 뭐라고 나는가?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제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표준 원가법이나 이거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제곱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제곱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많이 읽은 건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결론은 151쪽 1번의 1 기억하셔야 되겠고 1번의 2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아요. 1번의 3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아요. 1번의 4 소매제곱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무슨 얘기야? 요거. 자, 백화점 같은 데서는 개별법이니 선입선출법이니 가중평균법이니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소매제곱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아까 안 했던 거 151쪽 하단으로 넘어가서 가능하면 개별법으로 해라.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는 개별법을 쓰면 안 된다. 왜? 이익이 조작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살펴봤고 땡글뱅이 2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기억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뭔 얘기냐? 자, 이거. 제일 처음에 똑같은 물건인데 한 번은 1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130원에 사고 그 다음에 150원에 사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요? 나중 사온 걸 먼저 팔아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버리죠? 기말에 남는 건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요게 이제 선입선출법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가중평균법. 니은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 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 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기초에 있던 것과 새로 사온 것을 가중평균하여 기초에 있던 것과 새로 사온 것을 가중평균하여 일부를 매출원가에 일부를 기말재고에게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 자, 들어보세요. 그럼 요거는 기초에 있던 것과 새로 매입한 것을 가중평균하는데 평균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는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에 얼마 있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매입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평균을 낸다 해서 이걸 우리 총평균법이라 해요. 총평균법.
총평균법. 또 총평균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이거는 왜 총평균을 하는가? 거래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일일이 팔 때마다 매출 수량을 기록할 수 없어요. 기말에 기초재고량에다가 매입 수량 더해서 파는 거를 빼서 기말재고량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전체 평균 계산한 것 중에 일부를 여기 곱하고 일부를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총평균법을 실지재고 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 시험을 볼 때는 그냥 총평균법에 의할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때가 더 많아. 뭐라고 나오는가?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이 말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법에 의한 무엇을 계산하라. 단위원가는 1개월 주기로 계산할 것.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산. 1개월 주기로 계산할 것. 이렇게 나오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법에 의한 무엇을 계산하라. 실지재고 조사법에 의할 것. 이렇게 나와. 그럼 실지재고 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이란 총평균법을 의미하는구나. 총평균법은 단위원가를 주기적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죠. 주기적으로 계산, 총평균법, 실지재고 조사법 이렇게 나와 있고, 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을 할 때마다 계산. 저를 보세요. 매입 또는 생산을 할 때마다 계산. 잠깐.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하는 거예요? 원가회계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사서 팔아요? 만들어서 팔아요? 원가회계는 만들어 파지. 근데 왜 자신이 없게? 재무회계는 사서 팔아요? 만들어 팔아요? 사서? 그러니까 여기는 매입 시마다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물건을 사올 때마다 평균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이 얘기는, 자, 기초에 얼마 있었어? 오늘 사왔어. 사자마자 일단 평균을 계산해. 그거 팔어. 또 샀어. 평균 계산. 샀어. 평균 계산. 계속해서 이동을 해가면서 평균을 계산한다 해서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동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이란 매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록한다니까. 계속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총평균법을 하라, 이동평균법을 하라. 이거는 기초에서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우리 5대 4자 시험에는 이 말보다는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요. 풀어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돼. 가중평균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구나. 매입을 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구나. 주기적으로 단위원가 계산하는 걸 총평균법, 다른 말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구나. 그 내용이 니은에 나와 있고, 그러면 저를 잠깐, 자,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개별법으로 측정할까?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할까? 계속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으로 할까? 실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으로 할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거 포함하면 6가지인데 원가를 측정할 때는 이 6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까?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결정.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결정.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은 무조건 같은 방법을 써야 해요. 성격이나 용도가 상이한 재고자산은, 다른 재고자산은 같은 방법을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한 번만 더.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랬죠? 성격이나 용도가 다른 재고자산은 뭐라 그랬어? 같은 방법을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된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기억할 건 요거야. 우리 회사 본사가 저기 동탄에 있어. 우리 회사의 치사가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저기 의정부나 송탄 같은 데도 있다라고 쳐요. 문제가 바로 뭐냐? 동탄이나 서울은 대부분 일단 지역은 다르죠. 과세 방식은 거의 같을걸요. 제주도는 뭐냐? 특별자치도잖아요. 이런 데나 이런 데랑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죠. 여기도 뭐냐? 관광특구 해가지고 이런 데하고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회사니까 취급하는 상품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같은 회사니까 취급하는 상품이 거의 비슷할 거야. 그러면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달라. 그러면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걸 기억. 자, 보니까 3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은 다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건지 아시겠죠? 성격이나 용도가 다른 재고자산에서는 같은 방법을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만,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은 무조건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결정적 결론,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론 끝. 재고자산의 후속 측정 이론 끝. 그러면 실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52쪽. 152쪽.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4번. 한국상점의 갑상품에 관한 다음 거래를 이용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으로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첫째, 선입선출법으로, 선입선출법 중에서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원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웬만한 계산 문제는 요거 재고자산 계정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재고자산 계정을 그릴 땐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을 쓰라 그랬죠. 기초상품 재고액 찾아봅니다.
전월리월에 금액 찾으란 얘기죠. 대답해 볼까요? 전월리월 얼마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250원짜리가 3,000개.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되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75만 원이야. 순매입액, 사온 거를 볼게요. 사온 거. 제일 처음에 며칠 날 사왔어요? 3일 날. 얼마짜리 몇 개를? 270원짜리를 3,000개 사와서 금액은 얼마가 있지만, 2,000개죠? 270원짜리 2,000개를 사와서 금액은 얼마가 있지만 54만 원이 있지만 괄호 속에 뭐라고 나왔어요? 인수님 6만 원 지급. 저를 잠깐 보세요. 인수님이 뭐예요? 인수님이 상품을 사올 때 비용이죠. 자, 매입할 때 비용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죠. 아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매입가격에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 더하라 그랬죠. 수익권자와 재세금, 매입운임 하역료는 더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라 그랬잖아요. 자, 매입운임이 있으니까 더해야 돼. 그럼 원가가 자자자 얼마에다? 여기 54만 원에다 얼마 더하면 얼마가 돼? 전체 원가가 변했나요? 그럼 한 개당 원가도 변해버리겠죠. 요거 보세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게 금액이잖아. 그럼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가 되죠. 60만 원 나누기 2천. 60만 원 나누기 2천 하면 얼마가 돼? 단가가 300원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대답합니다. 며칠 날, 3일 날 얼마 매입했어요? 60만 원 매입했죠. 3일 날 60만 원. 그 다음에 또 며칠 날, 20일 날 얼마 매입했어요? 33만 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총 얼마 매입했어요? 93만 원 매입했네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초상품 재고액이죠. 요거 순매입액이죠. 그렇죠? 자, 여기다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씁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이 회사 요거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죠. 기말에 남는 건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몇 개 남을까 볼까? 몇 개? 이 회사 상품 몇 개 남았느냐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3,000 플러스 2,000 마이너스 3,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800. 자, 상품 몇 개 남았는지 3,000 플러스 2,000 마이너스 3,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800 2,200개. 뭐 계산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 순간에 쪽팔리면 합격입니다. 자, 2,200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기말에 2,200개가 남아. 근데 2,200개가 남대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맨 나중에 사올 때 하나당 얼마에 샀어? 330원에 사온 거죠? 자자자자. 330원에 사온 거에서 몇 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원래 2,200개 계산해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되네. 2,200개가 안 됐죠? 결론 330원에 사온 건 1,000개가 그대로 다 남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몇 개 계산해야 되는데 2,200개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 몇 개 계산했어요? 1,000개 계산했으면 아직 몇 개 계산이 안 됐지? 1,200개는 바로 그 전에 사온 거. 바로 그 전에 사온 거. 20일 이전에는 며칠 날 사왔어요? 3일 날 하나당 얼마에 사왔어요? 300원에 사왔지. 300원에. 그러면 자자자. 수량 곱하기 단가면 금액 33만 원이고 수량 곱하기 단가면 금액이 36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기말에 남는 거는 69만 원이 남네요. 차변에서 대변 뺀 매출원가 나오겠죠? 168만 원에서
69만 원 빼면 매출원가 얼마예요? 99만 원이죠. 자, 이 회사 누가 물어?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가? 그러면 뭐 마이너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액 계산합시다. 매출액. 자료를 보고 매출했다는 말만 찾아보세요. 매출했다는 말이 제일 처음에 며칠 날? 14일 날 총 얼마에 매출했어요? 105만 원 아니야? 105만 원? 다음에 며칠 날? 26일 날 얼마? 32만 원? 합이 얼마? 매출액이 137만 원이죠?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얼마? 99만 원이죠? 빼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 38만 원이죠? 한 가지 배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구했잖아. 기말 상품 재고액 69만 원, 매출원가 99만 원, 매출 총이익 38만 원 다 구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세요. 선입선출법 중에서도 계속기록법 으로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이 회사 기초상품재고액을 찾아보세요. 기초에 얼마 있어요? 75만 원 있었죠? 순매입액. 매입액을 찾아보세요. 매입액이 총 얼마 있어요? 93만 원이 있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죠. 근데 요 기말상품재고액을 계산하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도 한 번은 알아야 돼. 오늘 설명하는 게 이거 지금 여기 설명할 거 있는데 이거 오늘이 마지막 설명이에요. 시험엔 안 나오는가? 단골 문제야. 아주 잘 나와. 근데 이거 오늘 마지막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미쳤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왜 오늘만 설명하지? 잠시 후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몇 개 남았는지, 재고 수량, 하나당 얼마짜리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날짜별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 이게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필기 안 해도 무방해. 이 자리 있어만 이해하시면 돼. 첫날짜 보세요. 첫날짜 몇 월 며칠? 7월 1일이죠? 대답해 주세요. 7월 1일 얼마짜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250원짜리가 3,000개, 금액으로는 75만 원이 있었죠?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7월 3일이죠? 사왔죠? 얼마짜리 몇 개 사왔어? 300원짜리 2,000개 샀어. 금액은 60만 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열 보세요. 여기. 요 전날 창고에 250원짜리 3,000개 있었죠? 그런데 오늘 300원짜리 2,000개를 또 사다 집어넣었죠? 이해하세요? 그럼 오늘 현재는 창고에 얼마짜리 몇 개 남았는가? 250원짜리 3,000개랑 300원짜리 2,000개가 남아있겠죠. 금액으로 보면 얘는 75만 원이고 얘는 60만 원이니까 오늘 현재 재고액은 135만 원이야. 이 상태에서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14일 날 뭐를 했어? 매출을 했죠. 몇 개 매출했어요? 3,000개를. 저를 보세요. 하나당 얼마짜리를 팔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이럴 때 잘 보세요. 얼마짜리 몇 개 팔았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은 그런다. 350원짜리 3,000개 이러는 분 계셔. 요 350원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350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팔 때 하나당 350원에 파는데 보세요.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 요 창고에 있는 걸 요거 꺼내서 파는 거예요. 여기를 꺼내서 파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창고 안에 25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죠. 이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죠. 기말에 남는 건 나중 선고에서 남는 거죠. 자, 얼마짜리에서 몇 개 팔아요? 250원짜리에서 몇 개 팔았어요? 3,000개 팔았나요? 그럼 오늘 현재 남는 건 얼마짜리 몇 개가 남아? 300원짜리가 2,000개가 남죠. 금액은 60만 원이 되네? 14일까지 끝.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20일이야? 사왔죠. 얼마짜리 몇 개 샀어요? 330원짜리 1,000개? 저를 보세요. 요 전에 창고에 300원짜리 2,000개 있었는데 오늘 330원짜리 1,000개 사다 집어넣었으면 오늘 현재 창고 안의 재고액은 얼마짜리 몇 개가 남아? 300원짜리 2,000개랑 330원짜리 1,000개가 남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60만 원이고 이렇게 곱하면 33만 원이니까 기말 재고액은 오늘 현재는 93만 원이 남네요.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26일 날 팔았나요? 몇 개 팔았어요? 저를 보세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요? 나중 사온 걸 먼저 팔아요? 그럼 여기서 800개 팔았죠? 그럼 남는 게 얼마짜리 몇 개랑? 300원짜리 1200개랑 330원짜리 1000개가 남지요. 그러면 곱하면 36만 원이고 곱하면 33만 원이죠. 두 개 더하면 69만 원이죠. 자 보세요. 기말 상품 재고액 69만 원이죠. 빼면은 매출원가 99만 원이죠. 자 들어보세요. 계속기록법에서는 300원짜리 1200개 330원짜리 1000개가 남네. 300원짜리는 1200개 330원짜리는 1000개 300원짜리는 1200개 330원짜리 1000개. 어떤 방법이 더 많이 남아요? 아 뭐야, 실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기록법이 쉬워요? 실사법이 쉬워요? 정말 정답하셨어요. 어떤 곳에 갔더니 계속기록법이 쉬워요? 실사법이 쉬워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속기록법. 그분 뭐 했게? 설명 안 들은 거예요. 실사법 할 때 설명 안 들은 거야. 근데 계속기록법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 그것도 알아듣는 것도 아니지. 정답은 계속기록법 했으면 설명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사법이 쉽죠. 자 여기서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가중평균법이나 지금은 없어진 후입선출법에서는 계속기록법으로 계산하는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졌었어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풀건 실사법으로 풀건 답이 똑같아.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쓰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추후로는 선입선출법의 경우는 문제에서 미친 척하고 계속기록법으로 해라 그래도 싫어, 실사법으로 할 거야 하고 해도 돼. 왜? 답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영원히 마지막 설명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같다. 잊지 마시고 다른 건 아니야. 오로지 선입선출법의 경우만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연습해야 되는가? 요거. 실사법만 연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잠깐 쉬겠습니다.